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년 4개월의 해외 체류를 마치고 어제 입국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보수통합에는 관심 없고 실용적 중도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4월 총선에 본인은 출마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보수통합을 비롯한 정계 개편 시나리오 또 알아보고요. 80여일 남은 총선을 향해서 여야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정치와호장용 경기대 김홍국 교수, 명지대 김형준 교수 두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안철수 전 대표 얘기부터 해봐야겠죠.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입국을 했습니다. 첫 공식 행보로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정계 복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먼저 한 대목 듣고 오겠습니다. 선거에서의 어떤 이합집산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많으신데 방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국가는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네, 조금 전 발언에서도 조금 비쳤습니다만 어저께 공항에서 한 4가지 정도로 본인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정리를 해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는 정작 본인이 어디로 갈 것이냐, 어떤 형태로 정치를 재개할 것이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결론은 뭐라고 보십니까, 교수님? 뭐 일단 불출마라든가 보수통합 관련돼서는 본인이 얘기를 했고요. 네. 저는 일단은 바른미래당 현재 20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적 기반이 있고 사실은 국고보조금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틀들의 그러니까 정치를 실제 정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있는 바른미래당과의 관계 그 부분이 본인도 지금 실제 당원 아니겠습니까? 신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네, 저는 그래서 그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측근들이 사실 그 당과 손학규 대표 측과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잡히거든요. 대신에 만일의 경우 손학규 대표가 본인에게 정권을 주지 않고 어떤 흐름들에 대해서 가로막히는 상황이 된다. 그렇다면 과거에 이미 정당 창당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러나 신당 창당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지금 선거를 불과 80여일 앞두고 새로운 당을 만들고 전국의 지구당이라든가 또는 주요 5개 지역의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걸 하기보다는 현재 정치적 자산을 가지고 있는 바른미래당이라는 틀들을 가지고 본인의 보폭을 넓혀 나간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 굉장히 거리를 두는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은 보수 통합이 되더라도 현재 있는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 결국은 보수 진영 쪽으로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보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측근들이 안철수 대표 의원은 보수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중도 개혁 이쪽은 혁신 쪽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번 총선에서만 반드시 꼭 승리를 보는 것이 성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멀리 본다. 대선까지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바른미래당을 리모델링하고 주변의 중도 혁신 세력들을 모은다면은 교섭단체 이상의 성과를 분명히 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반으로 가지고 향후에 대선까지 국면에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본인의 그런 로드맵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것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뭐 대선 내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국민의 지지를. 왜냐하면 지금은 과거에는 새정치를 얘기했지만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도 이제는 헌정치가 돼 있거든요. 이제는 기존의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국민들께 1년 4개월 동안에 독일과 미국에서 여러 가지 공부가 한국 현실에 적합한 것인지를 검증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 과정은 뭐 양측을 비판하고 중간에 서 있다. 이걸로서 되지는 않거든요.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 그리고 제4차 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치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관건이 된다고 봅니다. 진영 대결 1대1 구도로 가는 거는 정부 여당이 지금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중간 어디쯤인가에 본인의 위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 텐데 어떻게 실제로 보세요? 1년 4개월 전에요. 안철수 전 대표가 가기 전에. 가기 전과는 지금 정치 지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두 가지 면에서 큰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지나치게 정치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러니까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느끼잖아요. 진영 대결에 대해서 진영 대결에 대해서 염증을 염증을 느끼고 있다, 느낀다라는 게 1년 4개월 전보다는 그 강도가 너무 심하다는 거고요. 네. 두 번째 큰 차이는 뭐냐면 1년 4개월 전에는 집권당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개혁성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작년 조국 사태를 거치면서 그분이 많이 무너진 희석됐다. 거예요. 희석화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 안철수 전 대표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는데 역설적으로 이 공간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유승민 의원이라고 봅니다. 그 바른미래당을 좀 만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유승민 의원은
장명 자체를 새로운 보수당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보수 색깔을 자기는 보수 명확하게 색깔을 확 명확하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새보수당, 자유한국당, 그리고 극우라고 할 수 있는 뭐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당연히 중간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는 부분에서 봤을 때 안철수 전 대표가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열렸다고 보고요. 어저께 제가 관심 있게 봤었던 부분은 뭐였었냐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출마하지 않겠다라든지 아니면 통합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거지 얘기도 했지만 더 관심 있게 본 거는 자기 반성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정치 초년생으로 자기가 그동안 여러 가지를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사과를 했어요. 국민의당도 죄송하다라고 얘기. 그런 얘기를 그거는 그동안 안철수 전 대표가 보여줬던 거는 조금 결이 다르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달라진 뭔가 안철수다, 달라진 이렇게 안철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새 정치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달라진 안철수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 일환으로 이번에 출마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수통합에도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정치 공학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은 가치에 대한 부분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선점한 것은 잘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새 4차 산업혁명 시대 속에서 우리 정치가 정책은 사라지고 정쟁만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면에서 봐서 다가섰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치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결국은 중도 균형추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도가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절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뭐 총선이 한 90여일 남았지만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한국 정치 상황 속에서 진보든 보수든 서로 경쟁하면서 거기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진보, 중도, 보수 이 삼각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준다면 저는 정치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는 길은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수 진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진영 대결을 하는 것이 사실은 총선이든 대선이든 판이 열리면 어느 한쪽으로 선택하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중도층이라는 것이 사실은 표로 나타나기 사실 좀 힘든 거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실은 정치 지형적으로 보면요. 30%가 진보고요. 40%가 중도고 그리고 30%가 보수인데 이 중도라는 분들이 선거 때 누구를 선택하냐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2016년도 총선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201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승리를 했고요. 2018년도 더불어민주당이 아예 그야말로 압승을 했습니다. 3번 연속 진보 세력이 승리를 했는데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중도 진보층, 대한민국에서 20 내지 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중도 진보층이 민주당을 지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도 진보층이 지금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스윙 보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고 최근에 나온 신년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한번. 그동안 작년에 있었던 조사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 아주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었던 민주당의 지지가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도 지금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형향이 나온단 말이죠. 최근에 차이가 검찰 인사 그런 뭐 부분들은 이러면서 뭐냐면 조금 바뀌었습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갖고 있었던 고유의 촛불의 정체성, 자유, 정의와 공정이라는 가치를 과연 실현하고 있느냐 이 부분 속에서 고민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 틈새가 바로 안철수 전 대표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중도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추 역할을 할 수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고요. 지난 2016년도 당시 국민의당이 38석 그리고 비례정당 투표에서 26.7%를 얻었었던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쏠림 가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라는 표심은 분명히 잠재돼 지금 있다라는 말씀을 중도 좀 드립니다. 유권자들도 실제 표를 행사하는 행위로도 바로 연결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 그런 부분을 부분들이 안철수 있는 거죠. 대표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앞으로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잠재적으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자, 첫 행보가 이제 국립현충원 아침에 갔고요. 바로 이제 광주로 갔습니다. 민주묘역으로 찾아갔는데 이 부분도 조금 눈여겨볼 만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하죠. 일단 본인의 정치적 기반, 지역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전체의 정치 이념적 측면도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일단 국민의당이 어땠습니까? 이 호남 지역에서 23석을 석권하지 않았습니까? 거의 대부분을 다 장악했었고요. 또 당시에 핵심적인 지지를 해줬던 바로 그런
유권자들 층이 바로 그 지역에 몰려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네. 권토 중래 절치부심의 의미를 담았다고 저는 봅니다. 다시 한번 새로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저에게 그런 지지를 보내달라는 그런 목소리를 다시 한번 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역시 5.18 묘역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당시에 군부 독재에 저항했던 민주주의와 정의의 정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하게 현재 보수 통합, 현재 보수 진영의 스펙트럼,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굉장히 우쪽으로 그것도 상당히 극우적인 흐름까지도 포용하면서 굉장히 강한 보수 쪽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보수 통합 논의의 선을 그은 것과 같은 그렇습니다. 맥락이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행보는 중도지만 혁신적 그리고 뭔가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 그리고 역시 본인이 뭐 벤처라든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아무래도 앞서가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부분에서 앞서 있는 독일 쪽에 가서 또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이념적인 측면들, 정치의 지향 그리고 실제적인 세력들까지도 다 포괄해서 일단 그런 의미를 두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와 이다음에 역시 정치적 고향인 본인의 출생지인 부산을 또 이제 가지 않습니까? 이런 맥락들이 결국은 향후 행보에 연계돼 있다. 대신에 그 부분이 자칫하면 지금의 안철수 대표가 귀국하자마자 보여줬던 목소리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뿐만 아니라 야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또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개혁이라든가 성과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부분과 또 앞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현실적인 측면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처럼 양쪽을 다 비판하는 모두과기 형식이 됐을 때 결국은 과연 국민들에게 희망과 미래를 어떤 식으로 줄 거냐. 저는 중도의 위험성이 거기 있다고 봅니다. 자칫하면 양측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비판하는 데 그치는 상황이 된다면 국민들께 미래에 수권을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심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극복해내고 국민들께 구체적인 어젠더와 프로그램을 제시하느냐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리고 구체적으로 정치 세력의 지형도에서 역할을 해내느냐 이 부분이 안철수 전 대표에게는 이제 큰 무거운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지역구 불출마가 아니고 총선 불출마. 비례로도 나는 의원이 되겠다. 원내에 들어가지는 않겠다. 지금 이런 그렇습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1년 4개월이라는 시간은 그렇게 짧은 시간은 아닌데요. 안철수 의원이 세 가지 면에서 나름대로 한번 복귀를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일 첫 번째 복귀는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 속에서 1, 2위를 다퉜어요. 네. 그 우리 다 기억을 하시지 않습니까? 문재인 후보랑. 그런데 어느 순간 벼랑간 추락을 하면서 3위로 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부족했느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2018년도 당시 지방선거 이전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면 좀 묻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저는 창당한 것 자체가 저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지적을 했었었는데요. 이번에 광주 내려가서 5.18 민주묘역에 대해서 참배하는 거를 넘어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성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민의당을 바른정당과 통합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까지 유지했었다고 한다면 이런 식의 극단적 정치, 진보와 보수가 이렇게 극단의 정치를 가는 거를 막을 수도 있었는데 바른정당으로 통합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만들어지고 본인은 지방선거 나가서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바른미래당이 결국 파편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4+1이라는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엄밀하게 따지면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이 있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에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단순하게 극중주의라든지 아니면 중도를 걷겠다든지 그런 건 아닐 거라고 봐요. 다시 얘기해서 1년 4개월 동안 내가 다시 정치에 복귀를 한다면 그동안 잘못된 부분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초년생으로서 그동안 자신이 실수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성찰했다는 얘기는 이제는 정치는 정책이다.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있는 대안과 비전을 갖다 놓고 국민들과 같이 가고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의 모델은 결국은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라고 저는 봐요. 단 한 명의 의석도 없었지만은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힘이라는 거는 뭐냐면 국민의 민심이 이제는 지나치게 양극화로 가지 말아라. 뭐 경제, 정치, 사회 모든 양극화를 막아낼 수 있는 정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게 아마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또 다시 혼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조만간 무엇을 내놓을 것인지에 대한 안철수의 컨텐츠가 뭔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각 당의 반응들 좀 볼 텐데 뭐 다른 당들은 특별한 반응이 있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보는 것 같고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황교안 대표까지 나서가지고 구애를 했다가 지금 약간 지금은 무산됐다라고 표현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뭐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 이전에 네. 유승민 의원과의 지금 뭐 통합도 안 되는데 말은 이제 보수 중도 통합이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은 단 한 번도 자기가 보수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요. 다만 저는 어떻게 예측을 해보냐면 지금 본인이 정말 현 정부에 대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심판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수가 파편화되고 해서 어렵다고 한다면 저는 우선적으로 중도 통합 실용 정당을 자강시키고 선거 막판에 얼마든지 선거 연대는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 연대는 다른 거예요. 통합하진 않더라도 어쨌든 선거연대 같은 후보를 그렇습니다. 낸다든지 그런 거는 가능한 같이 부분이 있어서 경선한다든지. 네. 한교안 지금 대표도 통합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굳이 안철수 지금 전 대표한테 구애할 필요는 없다. 벌써 가는 선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지금이라도 저는 설 전에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과 만나서 도대체 보수 통합에 대해서 어떠한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내놓는 것이 더 현실적이고 그것이 설 민심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지 지금 뭐 안철수 전 대표의 통합 논의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대한신당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탕자 비유를 했습니다. 뭐 탕자 용서받으려면 용서하는 사람이 용서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말하자면 조금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강하게 비판을 한 거죠. 지금 이제 제3지대를 대한신당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그러니까요. 누구랑 같이 뭉칠 것인가 하는 생각도 하고 있을 텐데 말이죠. 탕자, 탕아, 다시 말해서 그것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판할 정도로 감정은 좋지 않았다. 헤어질 당시에 그 당시에 심정을 돌아본다면 제가 만났던 많은 그런 대한신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여러 그룹의 의원들의 반응들은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의원들의 반응은 굉장히 아주 시니컬합니다. 리더십도 발휘하지 못했고 또 리더로서 큰 정치의 방향, 구체적인 프로그램, 또 의원들과의 스킨십이라든가 또는 당을 통합하는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분명히 부족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기존의 정치인과 다르게 굉장히 독자적인 자신의 사고와 철학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그 지대에서 만날 수 있는 지점들이 서로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도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현실 정치 세력이 필요하고요. 기반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총선 때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세력이 많다면 좋은데 그것이 보수로 갈 때는 위험하다. 자신의 향후 행보. 왜냐하면 지금의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과거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탄핵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목소리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거기랑 같이 손을 잡는 순간 자신도 그 속에 탄핵의 한 일원이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철수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에 조금 더 열려 있고 중도 개혁적인 그런 이 정당과의 그런 흐름 속에서는 언제든 열려 있게 정치의 큰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특히 정치는 플러스 정치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신당이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정치인들 얘기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본인들이 굉장히 비판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치적으로 총선이라든가 대선이라는 중요한 기점에서 필요하다면 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저는 상당히 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큰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큰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새보수당이라든가 유승민 전 대표를 끌어안는데 사실은 좀 상당히 주저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흡수하겠다, 통합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 동등하게 큰 집에서 지분을 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요. 안철수 전 대표가 그래서 저는 상당한 꽃놀이패 양상이다. 가지 않으면서도 최소한도 총선 이후에 본인을 움직일 수 있는 교섭단체 이상의 정당, 그 몸집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이 정당이 있다면 향후의 대선 국면까지 본인은 자신의 정치적 기치 이런 것들을 내놓고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잘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손을 들어주고 잘못한 부분은 냉정하게 비판하고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 3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겠지만 타다 같은 사태에 있어서는 비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현안마다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중요한 전문가로서의 스탠스, 리더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앞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대신에 가운데서 기회주의적으로 양쪽을 비판하는 모습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어젠더, 내용들, 실천, 방안들이 나온다면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있다고 봅니다. 말씀 중에 이제 다 보수통합 네. 얘기, 논의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거 조금만 더
보죠. 지금 세보수당에서는 계속 1대1 대화 요구하고 있거든요. 최후 통첩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걸 받을 수 없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제 혁통위에 대한 통합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어떻게 통합을 할 것이냐 방식에 대해서 지금 이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이제 그 세보수당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일단 혁통위에 참여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혁통위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가 중심이 돼서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한 나름대로의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물론 자유한국당은 보수 대통합으로 한다고 하니까 뭐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다른 뭐 이현주 의원이 창당한 뭐 진전 4.0 정당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차적으로는 당대당 통합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이제 박형준 위원장이 그러면 혁통위의 그 기능 자체를 굉장히 와해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또 나가라 그러고. 나가라 그러고 또 사퇴하라 그러고 자기네들은 용단 결정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자꾸 어떤 조건을 달고 통합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묻지마 통합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묻지마 통합 이외에 나름대로 통합의 물꼬를 틀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볼 때 현실적으로 그냥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가지고 자꾸만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황교안 대표에 대한 나름대로 불신이 굉장히 큰 거죠. 새보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문제는 새보수당 내에서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유승민 의원이 뭔가 좀 이번 총선만 보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그거는 물론 다 그렇죠. 안철수 전 대표나 유승민 뭐 의원이나 다들 앞으로 향후에 대선을 보고 있는데 정치를 바라보고 정치를 어떻게 접근하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미안한 얘기지만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정치를 가슴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딱 맞잖아요. 뭐 탄핵의 강을 건너자, 뭐 개혁 보수를 하자, 뭐 새 집을 짓자. 그게 아니면은 안 된다. 끊어버리면 너무 본인이 정한 선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같이 함께 갈 수 있는 어떤 때는 조금 물러났다가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유연성이 좀 나름대로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한번 조언을 하고 싶은 거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김영호 전 의장을 지금 총선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 그 김영호 위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판가리를 하겠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김영호 의장을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못하면 공관위원장이 혁신의 물꼬를 트면은 그게 자연스럽게 탄핵의 강을 건너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는 김영호 위원장이 친박 정리할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냐 그렇지 않고는 본인이 얘기한 맥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친박이란 말을 안 했지만 세보수당 의원들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정치라는 거는 뭐 JP가 얘기했죠. 아니 예를 들어서 김 교수님 모든 걸 말씀은 김영호 위원장 믿고 한번 묻지마 통합 한번 해보자. 묻지마 통합이 혁신 통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다 내놔봐라. 그리고 그게 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가겠다.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김영호 위원장이 과거 이제 국회의장 할 시절이라든가 이걸 본다면 인품이라든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수에 대한 애정도 많고요. 그런 일들을 저는 잘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봅니다. 구닥다리 완전히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판가리 물가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김영호 위원장이 과연 정권을 받은 것인가?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소위 안에 있는 그 그룹들의 목소리, 그다음에 풍을 이끌고 있는 핵심적인 세력들이 과연 그 정권을 줄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상당한 의문점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김영호 말해서 위원장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 내에서 과연 이겨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정권을 내줄 것인가? 저는 내줄 거라고는 좀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왜냐하면 거의 뭐 그동안 봤지만 모든 사안을 본인이 결정하고 거의 결사항전의 자세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겉으로는 정권을 위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김영호 위원장과 얘기일 뿐이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형식적으로 된 건 아니죠.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자, 세보수당과의 통합 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발은 뭐냐면 큰 집과 작은 집, 108석 대 8석이 지금 같이 만나서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겁니다. 박형준 위원장이란 혁통위를 이끌고 있는 인물에 대한 이 세보수당의 비판들은 그런 거죠. 이미 한 번은
이 자유한국당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정치 판단에 있어서.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집이 작은 집에게 조건들을 일정하게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과거에 뭐 DJP 비롯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작은 집에게 일정하게 양보의 큰 틀을 내놓으면서 통합이 성사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108석이 8석에게 사실상 흡수 통합을 요구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보수당에서는 8석이지만 몸집은 작지만 우리 같이 동등하게 얘기하자. 결국은 이 부분은요. 지도체제와 공천권 그리고 향후에 총선에서 이제 역할들까지 다 연계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보장되지 않은 채 만일의 경우 단순하게 흡수된다. 그리고 만일의 경우 그동안에 황교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런 상황이 저는 뭐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그 믿음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김영호 위원장에 대한 그런 개인적인 믿음은 갈 수 있지만 그 전체 판에서 새보수당이 이대로 가면 흡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거기에 대한 그런 불안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을 큰 집에서 풀어줘야만 통합은 되는 거거든요. 협상에서는 강한 힘을 가진 쪽에서 일정한 지분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안철수 대표가 나중에 얘기한다. 그럴 때는 안철수 대표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대선 불출마한다. 당신을 모시겠다라고 해야 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건 가지면서 들어와라 할 때 오겠습니까? 저는 새보수당과의 관계에서도 지금의 통합 논의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가 결정적인 양보를 하면서 이 판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만 이 판이 열릴 거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속 우여곡절 이 지지부진한 목소리들, 삐걱거림이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박형균 위원장이요. 2월 10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정상 보면 그때쯤이면 신당의 윤곽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설이 이번 주말입니다. 시간이 없을 거고 이 상황으로 평행선을 계속 달리면 이거 통합 논의 자체가 무산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풀 수 있는 고리를 지금 우리 김 교수님은 김용호 의장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비관적으로 보는데 저는 김용호 의장은 못 믿는 게 아니고 한국당 내의 어떤 논의 구조를 못 믿는다는 거 충분히 아닌가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차도살인하는 거예요. 2016년을 한번 복기를 해보세요. 남의 칼을 빌려서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당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그렇죠. 당시에 보십시오. 네. 이해찬 지금 대표가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칼에 날아갔습니다. 네. 그리고 정청래 날아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전권을 주고 물꼬를 틀 수 있는 사람은 황교안 대표가 아니에요. 결국은 김용호 지금 공관위원장이 그 공간을 열어주면서 혁신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꼭 2월 10일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네. 나중에 정말 그렇게 해서 혁신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면 자연스럽게 통합이라는 부분들을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하나 흥미로운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한국형 완전 경선제란 말을 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쳐내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하는 새보수당과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완전한 경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거를 열어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 방법 이외에는 보수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없는 거라고 보고요. 김영호 의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경력이나 경륜을 보면은 저는 2016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결국은 자신의 칼을 가지고 정치판을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참 죽을 때 죽기 참 좋은 계절이라는 말까지 했던 분이세요. 네. 물론 이제 이 부분은 뭐 이제 한 영화에 나온 대사지만은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결국은 황교안 대표가 우리 김용호 공관위원장이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 공동체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김용호 의장이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들 정치인으로서 그 부분은 굉장히 신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정세는 그렇지 않다. 과거에 김종인 위원장이 활동했을 때는 거의 모든 정권을 내줬고 당시에 모든 의원들이라든가 구성원들이 동의하고 절박했던 상황이거든요. 지금 각 정당, 소위 말해서 보수 빅텐트의 통합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이 과연 그렇게 절박하게 자신을 내놓을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느냐. 당장 TK 지역 보십시오. 핵심 본산인데요. 정종서 부분 딱 한 사람 얘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구성원들이 열정적으로 거기에 나를 바쳐서라도 만들어내겠다는 그런 것들이 김용호 위원장을 뒷받침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황교안 대표의 모습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것은 내가 끌고 가는 방식에 굉장히 익숙한 그런 리더십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거든요. 쉽게 김용호 의장에게 다 내주진 않을 거다. 또 하나 혁통위가 날짜 시한을 정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이 새보수당의 의원 대표단이 우리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통합의 신당 출범 날짜까지 다 정했습니다.
이 모습은 뭐냐면요. 참여해야 될 통합에 같이 해야 될 주체들에게 같이 협의를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혁통위가 끌고 가는 모습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내놓아야 된다. 혁통위도 마찬가지고요.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고 세보수당 내에서도 그런 절박한 감정들이 서로 나와야 통합의 그런 열차가 빠르게 출발할 수 있다. 설 전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되는지.